네, 그럼 다시 포럼 2부를 이어가겠습니다. 2부는 ESG 경영, 이렇게 하면 어떨까를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1부와 마찬가지로 모든 발표가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명우 3호 개발 ESG 팀장께서 리더십, 창의력, 참여로 만들어가는 중견기업 ESG 활용법을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 안녕하십니까? 사무개발 ESG 경영 사례 발표를 맡은 이명우입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계신 분들께서 사무개발이라는 회사 굉장히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개발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이후에 KTNG 이런 큰 회사들은 뭐 당연히 바로 아시지만 이 회사 소개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개발이라는 회사를 제가 어떻게 소개를 드릴까 하다가 딱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조각가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공공재 공급자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제가 왜 이런 단어를 선택했는지 이해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개발이 참가한 주요 시공사업을 1969년도부터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일반 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게 그런 것들만 골라서 조금 뽑아봤습니다. 69년도에 이제 경부고속도로, 우리나라 1번 고속도로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 사무개발의 전신인, 주식회사 사무개발의 전신인 사무공사가 이렇게 그 시공을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고리 원자력 발전소, 뭐 광양제철소, 그리고 일산 신도시,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한 번씩은 다 이용해 보셨을 만한 인천국제공항 부지조성, 그리고 뭐 세종시 부지조성, 호남 고속철도를 비롯해 우리 서울에 있는 여러 지하철 전철들까지 많은 시공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걸 딱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함께 온 이런 회사구나. 되게 유구한 역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지구 조각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조각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가장 큰 이유를 왼쪽 용인 반도체 지금 시공되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뭐 트럭과 우리 조각할 때 이 끌 해가지고 뭐 두드려서 땅도 뭐 파기도 하고 뭐 깨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사무개발이 하는 토공사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재 공급자라는 말씀 드렸죠. 그리고 국가가 하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신림선, 여의도 색강령까지 오는 신림선 있죠. 신림선, 그리고 뭐 동탄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동탄역 앞에 이제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현장, 이것도 사무개발의 시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서울의 북부 동북선 도시철도 현장과 뭐 김해 사이언스 지금 단지도 시공 중에 있는 현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왜 제가 그 두 단어를 선택했는지는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간단하게 기업 개요를 설명드리면 1976년도에 설립된 코스피 상장 토목건설사로 연매출 3,600억 가량의 이제 중견기업입니다. 임직원은 총 2,300명, 23년 기준으로 됩니다. 한 가지 자랑을 좀 더 드리자면 24년도 전문건설 시공능력평가 토공사 부문 전국 1위, 전국에 13,000여 개 있는 건설업체 중에 1위를 하고, 이거는 이제 거의 매년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사무개발 소개를 마치고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개발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ESG 경영을 시작하고 그 여정은 어떻게 됐는지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개발은 2021년 11월 ESG TF팀을 발족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도 ESG 하면은 거의 대기업들의 전유물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견기업, 3천억 대의 중견기업이 어떻게 이걸 시작을 하게 됐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뭐 쉽게 얘기를 하자면 사실 여기 오셨는데 사장님께서 시켜서 한 거가 맞긴 합니다. 좀 고급지게 표현을 하자면 이제 경영진의 굉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21년도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ESG가 이렇게 지금처럼 활발하진 않았습니다. 논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봤던 거는 뭐 성견 지명이 좀 있으셨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사장님께서 또 추진하신 게, 우리가 ESG 컨설팅 맡길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면은 우리 내재가 안 된다. 이거 해봐야 우리 스스로 해야지 뭐 이게 내재화가 되지.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내부에서 준비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TF팀을 발족하게 됐습니다. ESG TF팀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처음에는 당시에 뭐 그 ESG가 뭐야? 굉장히 추상적인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일단 학습부터 해야죠. 그 다음에는 학습 후에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야 이거? 그러면 진단이 과정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될지 전략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ESG 학습은 주 1회 사장님 주재하에, 사장님이 항상 참석하셨죠. 하에 이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ESG 여기 관심 다 많으실 텐데 ESG 뭐 아시죠? 뭐 굉장히 국제적인 지침들 많습니다. 가이드라인 많고 뭐 GRI니 뭐 ISB니 뭐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 그 당시에는 번역본도 없었는데 저희가 한 땀 한 땀 공부해 가면서 이렇게 학습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타기업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벤치마킹도 하고 전문가 초청 특강도 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진단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느 학습을 하니까 대충 뭐 그래요. 뭔지는 알겠어.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걸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뭐 ESG 기준원에서 하는 평가도 우리가 들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거는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건데 아니면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은 할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 사무개발이 자신감을 좀 찾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미 하고 있던 업무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ESG 전략을 좀 세워봤습니다. 거창하게 말해서 제가 뭐 옹고지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 정도까지라고 볼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사무개발의 3대 기업 정신이 원래 있었습니다. 정도 경영, 뭐 이해가 되죠? 고객 감동. 세 번째가 건설 보국입니다. 건설 보국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약간 뭐라지? 약간 뭐 오랜 역사가 있으니까 좋은 의미인데 약간 올드한 그런 거라고 생각도 했는데, 이게 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ESG 시스템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단어더라고요. 이게 원래 기업 경영 패러다임에서는 기업 경영의 주주 중심이고 뭐 고객 중심 이런 거라면, ESG 경영 체제에서는 우리가 이해관계자까지 이렇게 넓히지 않습니까? 이게 건설 보국이라는 게 국가라는 게 영토와 이제 국민 전체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넓혀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너무 와닿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세 가지 원칙을 했습니다. 소통.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현장 내용도 현장 사람들이 제일 잘한다. 너무 그런 것들을 최대한 소통해서 받아들이자. 두 번째, 이거 진정성 있어야 된다. 우리 너무 아직 시간은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홍보나 뭐 이런 것들에 치중하지 말자. 실현 가능성. 이거 한 해, 두 해 하고 말 거 아니니까 길게 봐서 실현 가능성 또 쫓아서 하자.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뭐 그린워싱 하지 말아야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해서 ESG 뭐 대표적인 몇 가지 사무개발이 하는 ESG 관련된 것들을 소개드리면 뭐 많지만 몇 가지만 보면 이제 그 건설 토목공사는 뭐 환경 영향 평가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동물 이동 경사로 요쪽 그런 것도 만들고 뭐 확실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재생 아스콘, 뭐 순환골재 이런 사용량들이 ESG가 확산되고 나서부터 원도급사에서도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해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역 플로킹 활동도 저희가 새로 시작했는데 단순히 뭐 지역 플로킹이 그 자연보호를 뭐 많이 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내재화를 하는 데는 실제로 그 회사 임직원들이 플로킹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망치를 들면 못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다 못으로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임직원분들도 ESG에 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그런 좋은 영향들이 있더라고요. 다음에 사회적인 부분입니다. 사무개발 같은 경우는 요새 인력난이 심하죠. 그래서 2003년도부터 거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렇게 고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한 1000명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고 대다수는 태국인 노동자입니다. 사실 사무개발은 그 예전부터 굉장히 신뢰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했고,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다시 본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오겠다는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태국 정부 이제 태국 노동부 장관이 재작년에 맞나요? 저도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납니다만 자주 방문하고 태국 대사관에서도 방문해서 함께 교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창업주이신 이종호 회장님과 사모님 고 전유미 여사께서 설립하신 사모 호미재단을 통해서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그 여러 가지 사회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는 뭐 많이 말씀드릴 거는 뭐 당연히 윤리 경영 뭐 이런 것들 다 하고 있긴 하지만 뭐 그냥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주주 환원에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 비록 요새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이 주가가 좀 별로 안 좋긴 하지만 그 전부터도 굉장한 이제 배당이나 주주 환원을 신경 쓰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성과는 어떻게 됐느냐라고 말씀드리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ESG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대기업처럼 이렇게 화려하진 않더라도 저희가 말하는 이런 것들을 소소하게 표현하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ESG 기준원이 지금 뭐 국내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평가 기관인데 저희가 준비하지 이게 TF팀 발족 전에는 2020년엔 D등급에서 2021년 C등급, 2022년 B등급, 그리고 작년에는 B+ 등급 총 등급으로 기준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이제 2024년도 결과가 나와서 여기 반영을 못했는데 환경 등급이 한 단계 더 올랐습니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총 등급은 B+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보시면 뭐 ESG 경영 대상, 그리고 뭐 서스틴 베스트에서 ESG 베스트 컴퍼니 100 선정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저희가 그래도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조금씩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끝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ESG 저희가 지금까지 3, 4년 하면서 ESG를 준비하면서 겪었던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조직 내부 인력으로 하시면은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런 게 ESG라는 거는 사실 무형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직 문화가 갖춰져야지 단순히 하나의 제도 만들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저기
회계기준원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IFRS로부터 온 그 공시 기준은 결국은 이제 지금 많이 하는 것들은 이 개별 기업의 문제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개별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부인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재화를 많이 준비를 하시는 필요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당장의 어떻게 보면 비용이잖아요. 지금 당장 돈을 벌어주는 이런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내부적인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지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충분한 시간을 좀 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뭐 중견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인력 부족하죠. 뭐 기업 그다음에 뭐 금전적인 문제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미리 준비를 하가, 또 그리고 하나 정말 중요한 게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시를 해야 되는데 공시하려고 그러면 데이터 3년치 요구하고, 사실 3년치를 새로 만들려고 그러면 3년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뭐 제가 딜로이트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는 영국에서는 최소 한 기업에 2년 이상의 컨설팅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그 정도까지 하는 데는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창의력 발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의력. 그렇죠. 아직까지 사실 ESG 뭔가 확정된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있는 것 같은데도 기업 입장에서는 아직도 계속 바뀌는 과정이고, 그래서 그러면 각각 개별 기업이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지 창의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무개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근로자 같으면 어떻게 보면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잘함으로 인해서 강점으로 만드는 이런 창의력 발휘가 중요하고, 끝으로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종호 회장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지금까지 ESG 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요새 너무 난리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신 그런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마지막에 시간 한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지구 조각가 다 좋은데 결국 토목하는 니들 이 자연 파괴범들 아니야. 이거 다 그 자연 파괴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저는 많은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곳은 영동고속도로입니다. 그 대관령이고요. 여기는 이 사진은. 근데 이렇게 조금 구불구불한 거는 구도로입니다. 이게 사실 이 고속도로 요 대관령 구간에 영동고속도로를 타면은 딱 10분이면 통과하는 걸 이 구불구불한 거는 40분이 걸립니다. 이 30분 동안 30분에 얼마나 많은 배기가스,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이며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환경 파괴적인 것도 훨씬 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런 너무 건설 토목이나 이런 것들을 나쁘게 보지 말아달라는 이런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시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자연친화, 우리가 아마존에서 살고 싶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해주고 격려를 해주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많이 퍼뜨려 주신다면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건설 보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우 팀장님의 발표 감사합니다. 사무개발의 ESG 경영 실천 사례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박운희 KTNG 에너지환경부 부장님께서 KTNG 넷제로 전략, 온실가스 감축 전략 및 이행 성과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떨리네요. 네, ESG에 대해서 제가 담당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할 일이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도 ESG가 뭔지,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를 뭐 국내 사업장, 해외 사업장, 그리고 그룹사까지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오늘의 발표도 제가 기억하기로 한 6번째, 7번째 발표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오늘의 포커스는 저희의 사례들을 어떻게 좀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짧은 15분의 시간에서 전달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엑기스만 모아서 이렇게 좀, 네, 네네, 제가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이렇게 주관을 해주신 동아일보 신동아의 93주년 그 창간을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제가 연사로서 이렇게 앞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게 아주 영광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중한 시간에 이제 짧은 강의지만 이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저는 우선 제 소개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KTNG의 ESG 경영에 제가 어떻게 보면 상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KTNG의 제조본부 소속의 에너지환경부 부장입니다. 올해 이제 제가 신임 부장으로서 이제 부장이 되었는데요. 저는 2008년도에 KTNG 제조본부에 입사를 해서 그동안 생산 계획이라든지 재료품 수급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인쇄 재료 개발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와중에 2020년, 2021년도에 이런 ESG가 메가 트렌드가 되면서 저희도 이제 그 제조본부 산하 그리고 전략본부 산하의 전담 조직이 이제 그 P팀, 프로젝트 팀이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조본부 산하에서 에너지 환경 기술팀이라는 팀의 이제 소속 일원 실무자로서 이제 차출이 되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1인 실무였습니다. 1인 팀장의 1인 실무. 정말 암담한 일이었는데요. 그런 저의 3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이제 제가 부장으로서 이제 진급도 하게 되었고, 저희 이제 KTNG가 ESG 기준원에서 최고 등급을 이제 획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영광스러운 성과를 얻게 되어서 이제 우선 저의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게 된 거고요. 우선 KTNG의 ESG 경영의 키워드는 저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KTNG의 ESG 경영은 그러니까 진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견고한 ESG 경영 전략을 수립을 했고요.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 가능 가치를 창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ESG 중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환경 분야에 대해서 그룹을 넘어서 현재 가치사슬 전반에서 환경 책임 이행을 통해서 그린 임팩트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일환인 KTNG 그룹 넷제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마 KTNG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시는 부분이 다수겠지만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KTNG는 창업의 기원이 1883년 조선 후기 구경의 그 연초 제조소 순하국부터 시작합니다. 저희의 창업의 기원입니다. 올해로 141년 된 그 기업이고요. 저희의 모태가 순하국이라는 국가기관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 이후에 세계화 그런 이제 이렇게 담배 시장 오픈 개방 그런 부분에 앞서서 공사로 전환이 되었고, 지금은 2002년 KTNG라는 사명으로 해서 완전 민영화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는 글로벌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을 한 상태고, 이번 2023년에 이제 저희의 그 중장기 비전인 글로벌 탑티어라는 비전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신임 리더로서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데, 프라이드 오브 KTNG라는 이름의 어떤 저희가 프라이드 가져야 될 점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가 경제개발 계획에서 투자의 재원으로서 많은 그 국가 성장이나 발전에 기여했다라는 측면과, 현재도 이제 제세기금 11조 원 이상을 이제 매년 납부하고 있고, 담배 수출 10억 불 이상의 그런 성과를 나누고 있고, 요즘에 이제 핫한 라면이라든지 김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해외로 수출되는 농립축산식품 분야 쪽에서 저희가 이제 그 국가에 기여하는 수출 품목 1위로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국가의 재정적인 부분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좀 프라이드를 가지고 싶고요. 현재는 이제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제가 느끼는 프라이드는
경영 혁신이나 브랜드 그리고 품질 경영으로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국내 시장에 담배 시장이 개방되었지만 MS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유일한 기업이다, 국가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KT&G의 계열사 현황을 보시면은 현재 담배 사업 외에 홍삼과 제약, 그리고 바이오, 화장품, 부동산 등 수익성과 성장성을 갖춘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2027년 글로벌 탑티어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NGP라든지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글로벌 CC 전통담배를 3대 핵심 사업으로 해서 그룹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제가 발표하게 될 넷제로 전략, 저희 KT&G 그룹의 넷제로 전략입니다. 원래라면 저희의 그 전략본부 산하의 ESG 경영부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담당 부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 주에 저희 지속가능 경영위원회라고 이사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에 2번 정도 ESG 성과나 전략 방향을 보고 드리는 주간이라 가지고 제가 대신해서 에너지 환경부장으로서 이제 전담 조직이 이제 핵심 전담 조직이라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추진 배경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선 KT&G 환경 비전은 2021년도에 영역별로 중요도, 시급성, 규제 대응 필요성들을 고려해서 아까 말씀 주셨지만서도 기후변화 영향 저감 그리고 순환경제 가속화를 이제 필러로 해서 이런 타겟들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베이스라인은 2020년도고요.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스콥 1, 2, 3 다 31% 감축하는 거고 내부적인 스콥 1, 2는 42% 감축이고 스콥 3는 25% 감축입니다. 당초 21년도 수립할 때는 넷제로의 넷제로의 전략 목표가 2050년이었는데 올해 KT&G 리포트를 발행하면서 2045년으로 5년 당겼습니다. 그리고 내부 키 프로젝트가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달성을 하겠냐라는 부분이 산업에너지 8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달성하고 내부 공정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마찬가지로 밸류체인 연계해서 여러 가지 인벤토리나 감축 활동들을 고도화하겠다. 순환경제 가속화를 위해서는 용수 치수량과 폐기물 재활용률을 지표로 하여서 용수 폐기물을 관리하는 체계와 감축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실제 실적으로 내고 그리고 용수의 재이용이라든지 아니면 우수 기술이라든지 여튼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해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감축 활동을 많이 정량적으로 실행을 했고 이제는 글로벌 인증을 통해서 AWS 인증이라든지 ZWTL 인증을 통해서 좀 객관적으로 증빙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넷제로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나라고 봤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아리백이라든지 SBTI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는 목표를 그냥 선언적으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 이 선언한 목표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으로 어떤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수립하겠느냐라는 거를 증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효성 있는 기후 전략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그거에 부합하도록 목표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우선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 저희의 피어 그룹인 예를 들면 필립 모리스라든지 BAT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저희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보다 이제 목표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실행 수준이 좀 더 고도화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피어 그룹, 저희가 말하는 피어 그룹은 되게 높은 수준의 피어 그룹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선도 기업들이 저희보다 5년에서 10년 앞선 계획들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넷제로 전략도 좀 더 정교화해서 좀 공격적으로 계획을 선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의 그룹 차원의 그러니까 이번 공시 범위가 아까 재무의 범위가 KT&G뿐만 아니라 KT&G 그룹으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그룹 차원의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좀 재점검하고 그리고 실현 가능한 감축 이행 전략을 좀 구체화시키고 실제 투자비가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들고
그리고 얼만큼의 효익이 있으며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얼만큼의 투자 대비 효익을 발현할 수 있을까라는 로드맵을 그렸어야 되기 때문에 KTNG 그룹의 넷제로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기존 저희 로드맵인데요. 기존의 로드맵이 없었던 게 아니라 기존의 로드맵은 SBTI나 아리백, 저희가 아리백을 가입한 그런 기업은 아니지만서도 아리백 수준에서의 목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아리백에서는 담배 기업은 받아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다만 저희가 그거의 수준에 의거해서 지금 로드맵을 짜고 있고 SBTI 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에 가입이 되어 있고 지금 신청 단계인데 이제 거기서는 이런 재무 범위라든지 좀 더 로드맵상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실행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로드맵이 가지고 있던 한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넷제로 전략을 올해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KTNG 그룹 넷제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로드맵이 KTNG 별도 기준의 국내 해외 사업장만을 봤다고 하면 신규 로드맵은 KTNG 국내 해외 외적으로 종속법인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로드맵상의 스콥 1, 2가 42% 감축이고 스콥 3가 25% 정도 감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그룹사가 스콥 1, 2로 들어오면서 25% 감축에서 갑자기 42% 감축으로 엄청난 감축 수준을 해야 되는 그런 범위의 변경이 이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연도는 스콥 3에 대한 부분은 기존 2020년 대비해서 엄청난 그 양적인 그 부분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SBTI 측과 협의를 해서 2022년도를 기준 연도로 정했습니다. 네. 우선 감축 수단에 대한 전략 방향은 구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도달을 좀 다각화하는 부분과 그리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 및 가치 사슬 내 절감 활동을 이펙트를 넓혀가는 그런 협업 체계 구축에 있습니다. 그래프적으로 보면은 우선 2030년까지는 중간 목표를 달성하고 그리고 2045년 넷제로 달성을 하되 SBTI 권고에 의거해서 외부 상세라는 10%의 상세 전략도 같이 고민하여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30년 기준의 로드맵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장을 국내는 저희가 한 6개 보유하고 있고 해외는 KTNG 기준으로 이제 3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장기 사업 계획에 따라서 2030년까지 생산량이 계속 증가할 예정이고 사업 확장 전망 기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그러니까 BAU를 산출하였습니다. 빨간색이 BAU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42%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ESG 평가에서는 좀 잘 받기 위해서는 선형적인 감축을 이뤄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감축 수단별로 경제성이랑 도입 시점을 고려해서 연도별 감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매달 또는 매 분기 아니면 매년 이런 단위로 계속 감축 계획들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2030년 기준의 이행 그 감축 수단별 비중을 나타내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유 유휴 자원, 그러니까 지붕이라든지 잔디밭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데를 자체 태양광을 최대한 구축을 할 예정이고 고효율 설비 전환이라고 해서 이제 설비 4대 핵심 유틸리티 보일러라든지 냉각탑이라든지 기타 지금 공조기라든지 설비를 내용 연수에 의해서 바꿔야 할 때 그때 고효율 설비로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내부 감축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감축, 폐열 회수라든지 아니면 아예 누기를 좀 점검한다든지 그런 로스에 대한 부분은 그 투비의 모습이 산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선 반영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런 자체 감축과 이제 외부 감축을 통해서 저희는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그룹 포함된 로드맵이고요. 이렇게 종속법인, 저는 이제 KTNG 제조본부의 에너지 환경부의 그런 부장으로서 저희 KTNG를 그 스콥 1, 2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룹사가 이제 올해에 이제 포함되면서 지금 그룹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저희가 계속 시뮬레이션 해봐서 그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KTNG가 기존에 지금 2021년 이후로 누적해서
온실가스 감축률이라든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선형적으로 감축 또는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룹이 저희 쪽에 포함되면서 결론은 실적들이 이제 KPI 대비해서 좀 다소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룹 협업 체계를 구축을 통해서 그룹 그 임팩트를 확산시킬 예정이고 자체 역량 배양을 통해서 그룹의 실행력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에 이제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 그룹의 회사별 비중을 나타내는데요. 저희가 그 20만 톤, 총 합쳐서 20만 톤이 됨으로써 전체 KTNG 배출량 대비해서 50% 이상이 이제 60% 정도가 증가한 수치가 됩니다. 공장마다 어떤 생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스콥 1, 2의 비중이 좀 다르고 어떤 걸 절감할 수 있는지가 좀 상이한데요. 그래서 그룹 전체 배출량의 우선적으로는 64%를 차지하는 스콥 2, 전기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태양광을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자회사도 이제 최대한 구축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콥 1의 비중이 높은 그런 종속법인에 대해서는 바이오매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유틸리티를 전환할 때 전력화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동안의 주요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이 계획은 저희 제조본부의 그 국한에서의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KTNG가 국내의 배출권 거래제의 할당 대상 업체로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전사 129개 사업장에 대해서 배출량을 집계해서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본부가 전체 배출량에서 대략 65% 정도를 차지하는데 나머지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교육시설이라든지 R&D 시설 거기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싹 다 이제 조사를 해서 태양광을 구축할 수 있는 데를 우선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태양광은 20년 이상 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속 가능성 또는 투자의 대비 효익 그리고 개통망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계획들을 좀 세워야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제조본부가 소속하고 있는 공장의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19.7메가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계속 그 계획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애로사항을 겪었던 게 뭐냐면 이런 그 지붕 태양광을 하면서 누수에 대한 그런 염려들이 가장 좀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적의 그런 방법들을 찾고자 이제 노력을 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본 거기 때문에 그 우선 누수가 생겨도 문제가 없는 지붕 위, 그러니까 그 작업장의 위부터 먼저 부분 이제 구축을 하고 한 2년간에 이제 최대한 누수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현상을 살펴보고 확대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이제 광주라든지 김천이라든지 여기는 개통망 연계해서 추가 초과 발전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갑자기 지자체에 이제 연락이 온 바람에 이제 저희의 계획들이 좀 이후에 구축을 더 하려고 했는데 이제 구축이 딜레이가 아니라 잠깐 스탑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좀 애로사항을 겪게 된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22년부터 23년, 24년에 걸쳐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세 가지로 분류를 하자면 체계, 그리고 감축 활동, 모니터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우선 체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하려면 체계를 먼저 잡아야 되고 이런 비전을 수립하고 그리고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도 필요하면 보강을 하고 그리고 ISO 기반해서 이런 시스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3년에는 그 체계가 해외 공장까지 확대가 되었고 24년에는 그룹사로 확대된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감축 전략도 최초에는 어떻게 보면 로스 저감이라든지 LED 교체 같은 그런 좀 단순한 기술을 요하는 걸 했다면 이제 23년부터는 좀 더 고도화된 그런 기술들을 적용해서 확대를 하고 있고 그 기술 전략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술집, 그러니까 실제 발현을 했을 때 효과성이 확보가 된 그런 기술집을 사례집을 만들어서 저희 가치사슬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해외 공장이라든지 저희 그룹사에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그 KTNG만의 좀 고유한 그런 모니터링 체계인 월 에너지 결산제도 이제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재무 결산을 월마다 하는 것처럼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법적
만족을 위해서 연에 한 번 정도 저희 129개 사업장에 대해서 배출량을 얼마나 배출을 하는지를 모니터링 했다는 그런 소극적인 관점의 집계였다 그러면 이걸 월 단위로 130개 정도의 사업장, 해외까지 포함해서 전사가 이제 고지서 기반으로 해서 전체 이제 배출량을 산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올해 그래서 얼마나 배출할 건지 목표 대비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지를 중간 점검을 해보면서 저희가 이제 실행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KTNG 그룹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올해부터 이제 그룹 체계를 협의회를 운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컨트롤 타워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룹사 중에서는 중소 중견기업들도 다수 있어서 그 기업들에게 그 국가의 좋은 그런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많이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넘어가네. 화면이 안 넘어가. 네. 갑자기 넘어가. 네, 갑자기 두 장이 띄었는데요. 네. 이렇게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생각하기에 재생에너지의 그런 그 도입 확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중에서 자체 태양광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가장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다. 왜냐하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 기준으로 감가상각이 대략 20년 정도를 발현하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저희의 그룹사도 그런 일부 투자하는 데는 여력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게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증빙 백자료를 만들어 드리거나 이제 이행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그 아리백 실제 가입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가입 시기와 이행 목표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건데요. 이 자료는 아리백 멤버스라는 그런 그 검색어를 쳐보시면 이제 아리백 사이트가 나오실 거고 거기에서 이제 발췌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4월 달에 넷제로 보고서를 쓰면서 발췌한 거라서 4월 기준이고요. 제가 이제 발표하기 전에 다시 한번 팩트 체크 차원에서 봤더니 이제 일부 기업들은 이행 목표를 앞당긴 기업도 있고 뒤로 민 기업도 있고 그거는 기업의 전략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고 이거는 4월 기준으로 이제 작성된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생에너지 조달 수단은 태양광이나 PPA나 REC나 여튼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조달 수단이 계속 연도별로 이제 경제나 효익성 관점에서 바뀌고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 소비 현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대세는 변동이 없다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그 종료가 되었고요. 저는 ESG의 그 지향점의 본질은 결국에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성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이해관계자에게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ESG 담당자는 Why라는 질문에 항상 본인이 납득하는 수준에서의 답변을 할 수 있어야지 다른 사람이 Why라고 했을 때 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글로벌 우선 표준 기반, 표준이란 게 글로벌 표준이 아무래도 이제 그 거의 이제 스탠다드가 되고 있으니까 글로벌 표준이나 이제 내부 국내 표준에 의거해서 ESG 실행 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전략을 실행을 하고 그 실행한 거를 모니터링하고 네. 그리고 성과를 투명하게 공시를 하는 것이 ESG 경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사이트 있게 본 말이 이제 레리 핑크라고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그분의 이제 레터로 시작된 이런 메가 트렌드인데요. 그분이 한 말이 이제 본인이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환경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는 자본가이기 때문이다. 어떤 기업이 지속 가능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 환경론 차원에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 되게 무섭고도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ESG가 결코 말랑말랑한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저희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메가 트렌드 필수 조건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발표를 진행해 주신 박은희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바로 마지막 발표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은 한국남동발전 상생협력부 차장님께서 한국남동발전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운영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 한국남동발전에서 사회공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시현 차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아마 제가 가장 멀리서 온 거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경상남도 진주에서 이제 아침 9시에 이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웅성웅성 하시는데 마침에 5시간 다시 걸쳐서 내려가야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먼 거리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ESG 경영에 대해서 많은 통찰을 얻고 가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좋은 기회에 참석하게 돼서 저도 너무 즐겁고, 이에 더해서 제가 이런 귀한 자리에서 발표까지 하게 돼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국민과 함께하는 상생협력 사례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다소 좀 거창한 것 같지만, 좀 실제 내용은 그거보다는 약간 더 말랑말랑한 내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은 이제 기업으로서 수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공기업의 책임 경영 활동은 민간 기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인 남동발전의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지역경제 발전과 상생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발표는 기관 소개부터 상생사업 개선 방안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남동발전 소개입니다. 저희 회사는 정부의 전력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서 2001년 4월에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 부분이 분리되어 실범한 발전 전문회사로 2011년 1월에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영흥발전본부를 비롯한 5개 발전소와 신재생 발전 설비를 운영하여 총 9,346메가와트의 설비를 보유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 전력 생산의 약 8% 정도를 책임지는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한국남동발전은 국내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축적된 발전소 건설 및 운영 기술의 해외 수출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가리아 태양광 발전 사업, 파키스탄 수력 발전 사업 등 발전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아다로 광산이나 호주 물라벤 광산 등 해외 자원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동발전의 사회공헌 사업 추진 전략 및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함께 나누는 행복, 코앤투게더라는 사회공헌 미션 아래 3대 추진 전략인 힘이 되는 에너지, 지속가능한 희망, 든든한 파트너의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의 사회공헌 브랜드인 코앤투게더는 이웃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남동발전의 국민 상생 목표를 담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4년 9월에 코엔 나눔봉사단을 창단하여 일국 21개 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800여 명의 나눔봉사단원은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수혜자 맞춤형 지역봉사활동을 시행하여 매년 취약계층 후원이나 재능기부, 환경정화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매년 확대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은 2005년부터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매월 나눔펀드 모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나눔펀드 모금액의 1:1 비율로 매칭 그랜트를 출연하여 사회공헌 활동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회사의 10년간 주요 사회공헌 추진 실적입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여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공동체적 나눔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국민의 니즈를 반영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국민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회공헌 사업과 농어촌 사업기금 계획을 수립할 때 이제 대국민이 공모를 통해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산후의 홈페이지와 언론 홍보 등을 통해 국민의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평가 절차를 거쳐 사업을 최종 선정함으로써 상생사업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2023년도에 사회공헌 사업, 대국민 공모사업 추진경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 이제 4주간의 공모기간을 거쳐서 전년 대비 111% 증가한 57건의 공모사업을 발굴하였으며 15건의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15건의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사회공헌 브랜드인 코앤투게더 아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써니투게더,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에듀투게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잡투게더, 환경친화 사회공헌 활동인 그린투게더 등으로 구분하여 각 분야에 특화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해관계자와 지역별 이슈 파악을 위한 통한 대응 전략 수립입니다. 이해관계자는 지자체, 오피니언 리더, 지역주민, 협력 파트너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이해관계자별로 이슈를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려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본사와 5대 사업소로 구분하여 이슈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한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2023년에 소통협의체를 17개 구축하고 소통 채널을 정례화하여 82회 운영하였습니다. 지자체, 지역주민, 대국민별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통 채널 운영 실적은 전년 대비 34%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생협력 추진 사례 6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동발전은 초고령 사회 진입 가속화 대응과 노인 일자리 수요 충족을 위해서 노인 적합 일자리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다사랑 지킴이, 미세먼지 저감 식물 보급 사업, 전통시장 안전 지킴이 사업 등을 전개하여 2023년에 노인 대상 사회적 일자리를 558명 창출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로 유공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강원 지역의 지형과 기후 특성상 산불 발생이 빈번하여 산불 피해목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불 피해목 업사이클링 기업인 사회적 기업 숲과 함께를 창업 지원하였습니다. 산불 피해목을 수거하여 목부작이나 도마 등의 제품을 업사이클링함으로써 생산함으로써 청년 일자리를 28명 창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에 대응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 소비 확대를 위한 건강과 환경 그리고 지역사회를 함께 살릴 수 있는 코앤 에너지업 플로깅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조깅이나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캠페인입니다. 사전 신청 후에 플로깅 인증을 완료한 시민분들께는 영흥도의 대표 명물인 고춧가루와 지역사랑 상품권을 전달해드리고 참가비는 전액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하여 선순환의 가치를 실현한 대표적인 상생사업입니다. 네 번째로 미래세대를 위한 스쿨존 안전망 강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 학교 관계자, 학부모, 지역주민, 교육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안전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퍼실리테이션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사업입니다. 경남 지역 4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스쿨존 내 보행자와 운전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학교 주변에 안전시설 구축을 지원하여 어린이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노인 일자리 사업과 지자체 건강자원을 연계하여 체험농장을 창업함으로써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공공성과 관광성 그리고 지역 적합성을 모두 고려하여 시니어 시설하우스 체험농장인 정담 초록농장을 개소함으로써 노인 일자리를 14명 창출하고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유공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코로나19로 사회적 경제기업의 기존 대면 판로가 제한됨에 따라 디지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자생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도부터 온드림 공유 스튜디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진주와 김해 등의 촬영 관련 시설, 장비, 소품 등을 제공하는 온드림 공유 스튜디오를 개소하고 촬영 교육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조 기업 건수 804회,
콘텐츠 제작 515건 등으로 이용 기업의 매출액이 10.9억 원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 남동발전의 상생사업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발전은 전력발전 시설이 주민 기피 시설에서 지역 균형 발전의 대안으로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발전소 사업 착수 시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 사업 수용성을 먼저 확보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환영받는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산군 양수발전 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 및 주민과의 소통을 74회 실시하고 유치협약을 2회 체결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주민 동의율 97.3%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해결사 역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단순 기부활동을 넘어 기관의 업 성격과 사회공헌 전략에 연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국민주도 사업 발굴을 강화하며 주민 소통 채널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신규 발전 사업 및 사회공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통협의체를 추가 개설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소통협의체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책임경영 선도를 위한 환류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남동발전은 사회공헌 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관계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매년 시행하여 국민의 사회공헌 니즈를 파악하고 차년도 사회공헌 활동 추진 방향에 환류하고 있으며 대국민 이해관계자 만족도 지수는 2023년에 90.2점을 달성하여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동발전의 23년 상생협력 분야 주요 성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업한 사업이 2023년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사업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단체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단체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속적인 나눔 활동으로 이웃사랑 실천과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제12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단체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농어촌 상생협력과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반선정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남동발전은 회사와 함께 전 임직원이 이웃사랑 실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합심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에 빛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에너지를 전하는 에너지 희망 나눔 파트너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시은 차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분들께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에서는 세계 기업의 ESG 실천 사례를 저희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네,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두 분께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박운희 KTNG 환경부장님께는 그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 그 자체 태양광을 설치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좋은 일 같은데요. 부족한 부분을 그 아까 이제 어떤 구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국외에서 만약에 구매를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말 넷제로나 ESG에 맞는지 취지에 맞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다른 질문은 이제 한국 남동발전의 김시은 차장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아마 좀 분야가 다를 수 있는데요. 그 남동발전에서도 이제 에너지 전환에도 상당히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저 독일처럼 어떤 이제 석탄 발전소를 이제 전차 이제 그 전환을 해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전환해 나가는 계획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어떤 그 좀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있으시다면 이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해상 풍력이랄지 이런 부분하고요. 그리고 그 상생협력부로서 이제 그 해상 풍력이나 이제 태양광에서 문제가 이제 지역 주민과의 이제 특히 이제 해상 풍력관에서는 어민과의 문제를 푸는 문제인데, 이런 쪽에서도 또 좀 관여를 하신다면 이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박운희 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텐데요.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체 태양광의 구매에 관련해서 이 넷제로의 취지와 관련된 질문을 먼저 주셨습니다. 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도 고민했던 그런 질문이고요. 어떻게 하면 에너지 믹스를 진짜 진정성 있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저희의 고민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첫 번째 자체 태양광을 구축을 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 내에서 자체 태양광이 경제성을 넘어서 상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태양광을 구축하는 걸 우선적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직접 PPA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실제 직접 PPA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죠. 그린 임팩트죠. 말 그대로 저희의 비전인. 그러니까 저희랑 계약을 체결하고 저희의 자본금을 이용해서 이제 신규 태양광 구축을 해당 발전사 또는 중개사가 구축하게 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측면에서의 그런 직접 PPA. 마찬가지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이제 동일한 단가로 계약을 함으로써 장기 안정성을 또 확보하게 되는 그래서 직접 PPA를 두 번째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PPA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해외 쪽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년부터 해외 쪽이 저희 인벤토리 안에 들어오면서 감축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조금 더 무르익어야 되는 단계지만 저희가 지금 카자흐스탄 공장을 이제 내년 2월 정도 가동할 예정이고 신축 공장입니다. 그리고 대전 2공장, 인도네시아 2공장, 3공장도 이제 신공장 으로 건설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신공장 건설에서는 반드시 태양광 또는 ESG의 환경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그 환경 기술을 다 적용을 하는 걸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은 첫 번째 신공장 건설 시 태양광 구축을 1순위로 검토하라라고 이제 지정이 나가 있어서 구축할 예정인 거고요. 다만 카자흐스탄 공장은 사업 환경 특성상 향후에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지붕에 다 씌워 놓으면 나중에 더 이제 확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말로는 페이지 2의 그 단계에서 구축할 계획인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REC가 통용이 되지 않는 국가입니다. 전쟁 중인 국가라서 그래서 그런 데는 또 실제 재생 전력 발전을 하는 그 해당 발전소를 저희가 컨택을 해서 거기랑 직접적인 계약들을 좀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마다 허용하는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지 일조량이라든지 이제 대기의 그런 질에 따라서 태양광의 효율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이제 국가별로 좀 감축 전략을 다르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PM이라든지 이미 글로벌 회사에서 해당 동일한 국가에서 예를 들면 바이오매스라든지 그런 걸 적용하고 있다면 저희도 못할 리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깊숙하게 알아봐서 그런 것들도 좀 다변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김시은 차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 발전으로의 계획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나 지역 주민과의 갈등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전력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88% 정도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신재생 연료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 12%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석탄화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이상 신규 건설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원래 2050년까지 이제 화석연료를 모두 다 퇴출하겠다 이런 계획이 남겨져 있었는데 재작년부터 이제 2045년까지로 5년간 땡겨서 이제 2045년 이후에는 석탄화력을 떼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지금 계획이 장기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어제 저희 강기훈 그 전 국회의원이셨던 분이 이제 저희 새로운 사장님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신임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신사업 부분에 대한 혁신이라든가 도전 정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 그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더욱 신임 사장님의 리더십 아래에서 새로운 이제 더
예, 또 급격한 또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그 민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저희가 사회공헌 부서에 있지만 바로 옆에 또 민원 갈등 관리 부서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저희는 일단은 가장 많은 민원이 온배수 관련 민원 이런 부분이 가장 크고, 이제 말씀하신 이제 입지 갈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각 상황에 따라서 이제 지역 주민들 대표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그리고 뭐 학계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뭐 마을 대표분들이라든지 다 각계각층의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소통함으로써 이제 관련 내용들 좀 더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시은 사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앞서 손을 들어주셨던, 네, 뒷자리에 앉으셨던 분께서 이제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네. 네, 공통된 질문이셨군요.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네, 질문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삼호개발 팀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네. 아마 질문이라기보다는 진전성 있는 ESG를 추구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뭐 중견기업이 사실 ESG 가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인원도 배치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사실 뭐 ESG를 한다고 매스컴에 나오는 기업들을 보면 그린워싱 아닌가 하는 약간 그런 오해가 들거든요. 근데 아까 살짝 지나갔지만 저희는 그린워싱 하지 말자 뭐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것도 되게 인상 깊었고요. 사실 뭐 해외 뭐 유명한 뭐 셀레브리티들이 뭐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막 그거에 대해서 주장하지만 막 비행기 많이 타고 다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호개발은 앞으로도 계속 ESG를 꾸준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훌륭한 기업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ESG와는 관련이 없지만 질문드리면, 그 아까 경부고속도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부고속도로 하면 현대건설 정주영 아닙니까? 그러면 3호 개발하고 현대건설의 그 역할의 차이 뭐 이걸 말씀해 주시면, ESG와는 관련이 없지만 훌륭한 기업이기에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네. 앞쪽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명호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먼저 사무개발의 발표나 이런 ESG에 대해서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뭐 여기가 뭐 범현대가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현대건설이 이제 아까 제가 이 발표 자료에도 넣을까도 하다가, 이게 서울 오산 구간이 이제 건설하는 곳이, 그러니까 주관하는 곳이 현대건설이었죠. 그 당시에 저도 뭐 정확하게 제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으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주관하는 곳 시공은 이제 원도급사라고 보통 이제 건설업계에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 같이 큰 도로를 한 회사가 하진 않지 않습니까? 다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그 구간을 현대건설이 원도급사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사무공사, 주식회사가 되기 전에 사무공사에서 이제 그 관련된 구간에서의 이제 토공 시공을 담당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답변이면 되겠습니까? 예. 네. 저희 회사 사장님이십니다. 네, 대표님께서 네, 앞쪽으로 자리하셔서 답변을 해주셔도. 네,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호개발의 이영렬 사장입니다. 정지영 회장님 말씀하셔가지고요. 지금 회장님 창업주가 저희 아버님이시고요. 전 공직을 27년 하다가 아버님의 부름을 받고 3년 전에 왔습니다. 저도 들은 전설인데, 저희 아버님이 서울대 통합공학과를 나오셨어요. 근데 당시에 경부고속도로는 1976년에 3호 개발 정식 창립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모태가 되는 3호 공사로 들어가셨고요. 살짝 불법이었죠. 모작 형태로 들어가셔가지고 어쨌든 수원, 옥천,
양산인가 그 세 군데를 들어가셨어요. 근데 정지현 회장님이 그때 이 젊은 대학생들이라고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막 이게 그때는 이제 그 좋은 학력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대학교 나온 친구들이 저기 합심해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되게 예뻐하셨대요. 그래서 대학생 그러면서 그 굉장히 신뢰를 하셨다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잘 아시는 사이였다고. 그래서 그 현대건설 하시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건설의 명가잖아요. 지금도 굉장히 존경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이명호 박사, 이명호 팀장이 모두에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저희 회사를 좀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뼈대 있는 회사다. 3억에 잘 아실 겁니다. 7월 7일이 도로의 날이거든요. 그게 1970년 7월 7일 날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됐습니다. 그만 역사적인 공사인데, 거기가 우리가 어떤 형태든 간에 3호 개발의 뿌리가 있던 3호 개발이 전 3호 공사부터 역사를 이제 카운트 하거든요. 그 3호 개발이 어떤 형태든 간에 그 역사적인 공사에 참여했다는 거에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ESG 경영의 실천과 또 실제적인 성과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열정적으로 본 포럼에 참여를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서 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아일보사가 주최한 신동아 창간 93주년 기념 제8회 K사회적 가치 ESG 경제를 살리다 포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